톡톡 버스터즈. 내 이름은 미도리코. 딱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나 있을 법한 조용한 오타쿠 여고생이다. 우리 집은 부모님과 친할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포함해 4인 가족이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고 그 이후로 엄마는 친부모도 아닌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왔다. 나도 크고 나서는 집안일이나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빠는 자기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엇이든 다 엄마한테만 떠넘겼다. 야, 아버지 또 밖에서 돌아다니시잖아.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지금 갈게요. 아버님,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아빠, 그렇게 혼자 술 마시고 TV만 보지 말고 좀 뭐라도 해봐. 엄마 요리하던 거 안 보여? 미도리코, 그만하렴. 이게 어디 부모한테 버르장머리였게 굴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케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게 왜 당연한 거야? 엄마가 지금껏 몇 년씩이나 열심히 케어해왔는데. 사람 열받게 하지 마라. 둘 다 그만 싸워. 엄마! 엄마는 그대로 배를 감싸지며 주저앉고 말았다.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며칠간 여러 조사를 받기 위해 통원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검사 결과 말입니다만 이건 암입니다. 그리고 위장에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빈혈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대로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게 갑자기 이렇게 입원할 수는 없어요. 집에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원래 같으면 바로 입원하셔야 하는 몸 상태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돌봄 시설을 찾든 친척한테 전화를 하든 해볼게요. 곧 다시 입원하러 오겠습니다. 진단 결과를 듣고 엄마와 나는 절망에 빠졌다. 그런 상황임에도 엄마는 우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빠한테 연락을 하려고 병원을 나와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검사 결과 말인데 위에서 암이 발견됐다나 봐. 빈혈도 있으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버님도 계시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기로 했어. 입원은 다른 날에. 입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아버지 케어는 누가 하고? 웃기지 마. 빨리 기어 들어와. 아니, 끊었네? 에? 아빠가 전화 끊었어? 뭐라는데? 입원 안 시켜주겠다고 하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대? 걱정 마렴 미도리코. 엄마 꼭 입원할 테니까. 아빠는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말 꺼내서 그러신 거야. 엄마, 됐어 이제. 그딴 아빠가 하는 말 들을 필요도 없고 할아버지 케어도 이만하면 됐잖아. 지금은 엄마 몸부터 챙겨야지. 하지만 아빠는 진심으로 엄마를 입원시킬 생각이 없어 보였고 엄마가 쇼트스테이 등의 방법을 제안해도 내 부모를 시설에 맡긴다니 그런 무책임한 짓이 어딨어.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는 갚아드려야지. 라며 길길이 날뛰기만 한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빠는 엄마의 입원을 허락해주지 않았고 항상 그래왔듯 엄마에게 할아버지 케어를 시키며 자기는 빈둥거리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 엄마는 할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리던 도중에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고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며칠간 무리를 한 탓에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져 당장 긴급 수술을 해야만 했다. 아빠는 의사에게 혼나는 게 무서웠는지 나는 집에 있어도 되잖아. 라면서 구급차에 타지도 않았고 나는 병원 복도 벤치에서 혼자 엄마 상태를 걱정하며 울고 있었다. 어떡해. 그딴 아빠 때문에 엄마 죽으면 어떡하냐고. 미도리코 아이가 무슨 일이고? 병원에서 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오늘은 라면 배달 안 하나? 카도노 타쿠조 아니거든요. 아니네. 미도리코는 빵 굽는다 했지? 단팥빵 같은 거. 잼 아저씨냐고요. 누군가 했더니 고모 할머니네. 여긴 어쩌다 오셨어요? 아는 사람 병문 왔다 아이가. 이빨이 4개나 빠졌다는 거 있지? 그래가 왔드마. 우리 미도리코가 있네. 자, 이 손수건 가지고 눈물 닦아라. 고마워요 할머니.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못 사서 그러나 아임은 팬사인회가 홀대받아서 그러나 고마 가서 한마디 해뿌라. 역시 나를 잘하는 건 할머니밖에 없어. 고마워요 할머니.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갑자기 수술하게 돼서 그래요. 네 엄마가? 그게 갑자기 뭔 소리고? 며칠 전에 엄마가 위에서 암이 발견됐거든요. 어메.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빠가 할아버지 돌봐야 된다면서 당장 입원해야 하는 걸 허락해주지 않는 바람에 입원도 못하고 계속 할아버지 돌보기만 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지금 급히 수술하는 거예요. 뭐? 참말이가. 그러면 그냥은 못 넘어간다. 할머니. 너그 애비는 할매랑 고모 할배가 둘이서 아주 그냥 혼내줬구만. 너는 여서 엄마랑 좀 이끌어. 너그 할배는 애비한테 맡기면 그만 인기라. 어차피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잠깐 쉬면 된다 아이가. 네, 그냥은 안 넘어간다. 아버지 지금 어디고? 지금 집에 있어요. 병원에는 안 왔거든요. 미친 자스가이가. 안 되겠다. 집에 함 찾아가야 쓰겠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하고 다니는 분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속도로 내 앞에서 사라지셨다. 와, 빠르다. 그 후 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끝마쳤고 의식을 되찾자 나를 보고 방긋 웃었다. 나도 그 미소를 보고 안심했고 내일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병원을 떠났다. 집에 돌아오자 아빠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아무래도 고모 할머니와 고모 할아버지가 한바탕 하고 가신 모양이다. 아빠는 우리 가족한테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겁쟁이다. 며칠이 지나 엄마는 많이 회복했고 내가 병문 가지 못하는 날에는 라인도 주고받고 했다. 미도리코, 엄마 이렇게 입원하고 있어도 될까? 집에 계신 할아버지가 영 걱정되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엄마 몸만 생각하면 돼. 고모 할머니가 아빠를 아주 그냥 혼쭐을 내놨더니 바로 혼자서 요양보호사랑 상담해서 단기 요양시설도 알아보고 다 했어. 그랬구나. 사실 아빠는 엄마를 다시 집으로 끌고 가려고 몇 번씩이나 병원을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고모 할머니네를 필두로 모든 친척들이 다 막아주었다. 고모 할머니와 고모 할아버지한테 크게 혼난 게 그렇게 무서웠는지 집에서는 자기 몫의 집안일도 하게 되었고 단기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 갈아입을 옷 등도 직접 가져다 주고 있다.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게다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내뱉는 일도 사라졌다. 나한테 심하게 굴었다가 또 내가 고모 할머니한테 일러 바칠까봐 무서운 거겠지. 정말 우리 아빠가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믿기십니까?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그러고 보니까 퇴원 예정일은 정해졌어? 조금 더 몸이 안정되어야 한다고는 하는데 이대로 암이 잘 치료되면 분명 퇴원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재발만 안 하면 평소대로 생활해도 괜찮대. 그래서 안심했어. 다행이다. 여러모로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열심히 회복할게. 그 후 퇴원이 결정된 엄마는 내게 몰래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다. 물론 나는 대환영이었다. 그 제안은 바로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 간다. 여보, 무사히 수술 잘 마치고 왔어. 잘나셨어.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고모랑 고모부한테 혼났지. 친척들도 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아버지를 시설에 맡기느라 돈도 다 깨주고.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러면 바로 이혼해서 넷째 줄 줄 알아. 근데 나는 그 다음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어. 뭐? 이혼하자 우리. 물론 미도리코는 내가 데려갈 거고 내가 키울 거야. 웃기지 마. 여태껏 계속 집안일만 하던 게 뭘 할 수 있다고 까불어? 일은 그냥 열심히 찾으면 그만이야. 여태 아버님 돌보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인정 못해. 그렇게 나온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 줄 알아? 넌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나 돌보면 그만이야. 인정 못하겠다면 나는 변호사를 고용할 테니까 법정에서 보자.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지 뭐. 네가 무슨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있다고?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아직 있거든? 애 키우고 아버님 돌보느라 돈 쓸 시간도 없었고. 개헌은 어떻게 할 건데? 내 아버지라고! 그래, 당신 아버지 맞아. 그니까 당신이 알아서 끝까지 책임져. 어차피 이혼할 거면 우리 아버지도 데려가. 미도리코 너 할아버지 손녀 아니야? 난 엄마 딸이지. 둘 다 나를 배신할 셈이야? 가만 안 둔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 줄게. 이혼 절대 못 해줘. 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법정에서는 바로 백기를 들고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에도 동의했다. 할아버지는 요양시설에 가게 되었는데 할아버지 본인은 지금까지 살던 낡은 집보다도 반짝반짝 깨끗한 요양시설이 더 마음에 드셨는지 집에 있었을 때보다 더 즐겁게 지내고 계신다고 한다. 다행이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된 엄마와 둘이서 느긋하게 지내고 있다. 엄마도 요양시설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직원이 되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엄마는 나와 함께 남자 아이돌에 푹 빠져서 오늘도 둘이서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난 오타쿠의 피를 엄마한테 받았나 보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30대 독신남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만큼은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궁금하다면 가르쳐주지. 나는 바로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명탐정 셜록 홈즈의 자손까지는 아니고 사립탐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불륜조사나 신변조사 등의 의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신입탐정이다 보니 지명도도 낮고 의뢰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어느 날 제법 큰 사건을 잘 해결하고 나서 다음 의뢰받은 일을 준비하려고 사무실에서 서류 관계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다. 똑똑똑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잠시만요. 근데 왜 노크를 하지? 인터폰을 누르면 될 텐데. 어라, 아무도 없잖아. 여기요. 여기 보세요. 깜짝이야. 너 어떻게 왔니? 초등학생? 마루야마 료토 5살이에요. 버스터즈 유치원 토끼반이에요. 유치원? 엄마랑 아빠는 어디 계시니? 너 혹시 길 잃어버렸어? 아니에요. 아저씨는 누가 찾고 싶은 거 찾아주는 일하는 사람 맞아요? 뭐, 아저씨? 오늘 일진 왜 이래?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 나 그런 일 하는 사람 맞아. 근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 우체통에 전단지가 들어있었어요. 여기는 유치원 버스 타는 곳이라서 알아요. 그래. 나도 유치원 버스 본 것 같다. 가끔 아이들이 손 흔들면서 인사하면 나도 같이 손 흔들어주고 그랬는데 거기 류토도 있었겠네. 부탁이 있어요. 나도 돈 낼게요. 너 뭐 찾는 거라도 있니? 응, 엄마 찾고 싶어요. 있잖아요.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랑 같이 밖에 나가요. 뭐? 그래서 엄마가 그 아저씨랑 밖에 나가면 나는 맨날 집에 혼자 있는데 엄마가 밖에 나간 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청 무서운 얼굴로 말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나쁜 거 맞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거짓말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빠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그 아저씨를 찾아줘요. 그래. 미안하다. 류토 엄마랑 그 아저씨랑 찾아서 데려오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 아저씨랑 같이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오는 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이 형이 하는 일에 더 가까워. 그 사진을 보여주면 아빠도 류토 말을 믿어줄 거고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응, 좋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 걱정 마. 이 형이 해결해줄게. 그럼 류토 전화번호 좀 가르쳐줄래? 네, 집 전화번호는 엄마한테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내 아이폰 번호 가르쳐줄게요. 너 아이폰도 있니? 응, 아저씨 라인이에요? 너 라인 하니? 그런데 네 눈엔 내가 아저씨로 보이니?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하는 부탁을 거절하는 게 상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거짓말을 강요받으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빠와 엄마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하는 류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류토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다. 단서로는 류토가 가르쳐준 엄마 이름과 셋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우선은 SNS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인터넷에서 엄마 되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서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찾아냈다. 페북에 올린 사진을 통해 취미라던가 자주 가는 장소를 특정 지을 수 있었다. 거기서 좀 더 파고 들어가자 인스타그램에서 같은 사진을 올린 어카운트를 발견. 이름이 외로운 토끼로 등록되어 있어서 본명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올린 사진이나 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류토 엄마와 대동소이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자주 댓글을 다는 제법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남성을 발견했다. 다음은 그 남성의 어카운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대략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두 사람의 행동 범위와 행동 패턴의 윤곽을 잡았다. 그 다음은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잠복 근무를 한 결과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과 손을 잡고 끈적끈적거리는 모습이며 호텔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잡을 수 있었다. 원하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후 나는 곧바로 류토에게 라인을 보냈다.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
류토, 지금 시간 괜찮아? 엄마랑 모르는 아저씨 사진 찍었어. 정말요? 응, 이거면 아빠한테 보여줄 증거로 충분한데 나는 마지막 순간에 와서 갈등이 생겼다. 아무리 류토가 직접 의뢰한 일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류토가 엄마와 헤어지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만약 이 다음에 류토가 후회하게 되면 어쩌지? 하지만 류토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내일 토요일에 아빠랑 같이 사무실로 가도 돼요? 응, 그럼 되지. 알았어요. 이걸로 이제 아빠한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고마워요. 그래, 내일 보자. 다음날 여전히 마음이 어수선했지만 나의 어린 의뢰인은 약속한 시간에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문 밖에는 작은 키의 류토와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이렇게 직접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류토가 선생님께 의뢰를 한 게 맞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지금부터 해드리죠. 일단 앉으세요. 예. 저는 탐정 일을 하고 있는 아카시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류토가 혼자 사무실에 찾아와서 의뢰를 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아빠. 요즘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랑 만나는 거 알고 있었어? 뭐? 그동안 말 안 해서 미안해. 아내분이 류토에게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강조했었나 봐요. 그리고 류토는 혼자서 집을 보게 하고 본인은 데이트를 하러 나간 것 같습니다. 류토는 더 이상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빠에게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달라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증거요? 이건 제가 잠복 근무를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류토가 보기엔 적합하지 않은 사진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건 아내가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예요.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있었어요. 아내는 부부관계도 거부했고 최근에 집을 비우는 일도 잦았거든요.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거기에 쫓기다 보니 가정 문제에 매달릴 여유가 없어서 그만. 그렇긴 한데 정말 놀랍네요. 류토한테 이런 행동력이 있을 거라고는. 아빠 화났어? 아빠가 화났을 것 같아? 내가 아빠 허락도 없이 맘대로 했으니까. 그 문제라면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류토를 야단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를 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버지가 불륜 상대와 도피 행각을 벌리고 행방불명이 된 경험이 있어서요. 류토가 처한 입장이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이번 일은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다만 세상에는 아카시 씨처럼 신뢰할 수 있는 어른도 있지만 어린아이도 속이려고 드는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선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아빠... 류토야 있잖아. 엄마가 이제 집에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그 대신에 아빠가 앞으로 더 열심히 엄마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아빠가 류토랑 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약속할게. 집에 아빠랑 류토 둘만 있어도 류토 괜찮겠어? 아빠 미안해. 나 한 가지 더 거짓말한 게 있어. 나 그 아저씨하고 만난 적 있어. 그때 엄마가 이 아저씨가 류토 새아빠가 되면 어떨 것 같아? 그렇게 물었었어. 나는 그 아저씨가 새아빠 되는 게 싫어. 난 아빠랑 둘만 있어도 좋아. 외롭지 않아. 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류토! 고맙다, 류토. 아저씨 사진 찍어줘서 고마워요. 이건 내가 세뱃돈으로 받은 돈인데 아저씨 다 줄게. 아니야, 이 세뱃돈은 다시 넣어둬.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띄워주셨는데 보수를 안 드릴 수는 없죠. 아닙니다. 이번 일은 순전히 제가 그냥 돕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저도 어머니랑 둘이서만 살면서 힘들었던 적은 많았지만 어머니하고는 지금도 사이 좋고 서로 친구 같은 사이예요. 제가 보기에도 류토는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류토와 둘이서 웃음 잃지 마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류토, 그 세뱃돈 잘 가지고 있다가 갖고 싶은 장난감 있으면 사.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최고야. 그 후 류토의 아빠와 엄마는 이혼을 했다. 물론 류토의 친권은 류토 아빠가 갖게 되었다. 이혼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법정 다툼까지 하게 되었다는데 류토의 엄마는
위자료 지불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친권까지 요구했었다고 한다. 정말 놀랍도록 뻔뻔한 인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류토의 아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위자료와 친권, 거기에 양육비까지 받아냈다고 한다. 류토 엄마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위자료라고 해도 미미한 액수에 그쳤지만 류토 아빠는 무엇보다 류토의 친권을 얻어냈다는 것에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는지 곧바로 나에게 라인을 보내왔다. 지금은 부자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눈부시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찍은 둘만의 가족 사진을 가끔 내 라인에 보내오곤 한다.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어린아이라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1살 위인 타케루와 결혼. 현재 첫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째인 예비 엄마이다. 힘들었던 입덧도 이제야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다. 임신을 하고 바로 퇴사를 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 타케루는 항상 의지가 되는 든든한 남편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불만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바로 타케루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미요코 씨가 주 원인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쉬운 건 아니지만 나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쉽게 말해서 흔히들 말하는 며느리 구박을 내가 직접 당해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나와 남편은 시댁, 시어머니 미요코 씨 소유의 집에서 셋이서 함께 살고 있다. 내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예, 히카리, 너 배가 제법 불러왔구나. 네, 요즘 부쩍 배가 커진 것 같아요. 12월이고 날이 추워지면 원래 보통 사람들도 살이 잘 붙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허리가 아파요. 그래도 소파에서 이 자세로 있으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너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요즘 것들은 호강에 겨워서 그저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게 일이지. 참나. 네? 제가 지금 한 말은 불평불만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너무 비하기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타케루 임신했을 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설거지니 청소니 빨래며 밥 짓기까지 온 집안일을 혼자서 다 했다. 그런데 넌 지금 뭐하고 있냐? 임신이라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그저 소파에 앉아서 쉴궁리나 하고 있잖니. 네가 청소를 하니 빨래를 하니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네, 전 그냥 이렇게 소파에서 죽치고 앉아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집안일 다 하잖아요. 어머, 얘 눈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하는 것 좀 봐. 타케루가 없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네. 어쩌다 타케루가 너 같은 애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면전에 대고 정하고 싶으면 혼자서 벽에 대고 하던가. 너 비 맞았니? 말을 할 거면 들리게 말해. 혼자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지 말고.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집안일은 네 소관이다. 네가 손님이 아닌 이상 네가 다 아는 게 당연한 거야. 네, 어머니, 저도 아는데요. 지금 몸이 힘드니까 조금씩 늘려가도록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용납하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시어머니와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는 곳에 한계를 느꼈고 저녁 때 퇴근에 돌아온 타케루에게 다 얘기하고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타케루, 자기 피곤할 텐데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하지만 나 어머님하고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대로 지속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런 뱃속 아기한테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래, 전부터 계속 그런 말은 했었잖아. 어머니랑 잘 안 맞는다고. 이런 말 하게 돼서 미안해.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자기만 괜찮으면 친정에 가서 출산하고 싶은데 어때? 그래, 그게 좋겠다. 장인 장모님 옆에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너나 뱃속 아기한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자기밖에 없어. 나는 남편이 친정에 가서 출산하는 것에 찬성해준 것이 너무 기뻤다. 시어머니와 안 부딪혀도 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한 곳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친정에 가기로 정했는데 다음 날 타케루가 출근한 후 시어머니에게 친정에 가기로 했다는 뜻을 전하자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어머님, 저 26일에 친정에 가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친정에 가서 출산하기로 했어요. 어제 타케루하고 상의했는데 타케루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뭐? 애를 친정에 가서 낳는다고? 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대체 요즘 애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생각이란 걸 하긴 하니? 네?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까지 재워주고 있는데 뭐?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해?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니? 내 아들만 불쌍하지. 제가 무슨 배은망덕에 뒤통수를 쳤다고 이러시는지 친정에 가서 출산하겠다는 것뿐인데요. 시끄럽다. 타케루가 애초에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기막힌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너 내 아들 꼬셔서 이 집에 들어와서는 며느리 노릇을 할 생각 자체가 없잖니. 이런 천하의 상것 같으니라고. 이게 말이야 방귀야? 어머님, 그 입단속 좀 하시죠. 시어머니의 막말에 나는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불쌍한 건 내가 아니라 저런 사람을 엄마로 둔 타케루야. 그렇게 열이 받은 나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독하게 반박을 했다. 트러블 버스터! 제가 그동안 꾹꾹 참았었는데 이제 한계예요. 어머님, 저한테 온갖 집안일 다 시켜놓으시고 어머님은 매일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너 정신 나갔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제가 그동안 알면서 모른 척 해왔는데 며칠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빨래 널면서 보니까 어머님 옷 주머니에서 메달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파친코에서 받으신 거 맞죠? 그게 뭐 어쨌단 거냐? 파친코에 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나도 스트레스를 풀 곳은 있어야 살지 않겠니? 스트레스 풀러 다니시는 건 얼마든지 자유지만 집안의 임신부가 그것도 어머니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데 그렇게 툭하면 파친코를 다닌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아니지 않나요? 뱃속에 있는 애가 타케루 자식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나도 더 이상 너를 그래서 그 다음은 뭐죠? 그건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일상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타케루 앞에서 울며 하소연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그래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참고 있다가 타케루와 파티를 한 후 그날 저녁에 바로 친정으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크리스마스 당일, 그날은 다음날 내가 친정에 가기로 한 것도 있고 해서 배달 음식이기는 하지만 타케루가 특별히 신경 써서 제법 풍성하고 화려한 메뉴로 저녁을 차린 덕에 홈파티 분위기가 물씬 났다. 어쨌든 한 집안에서 셋이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 없이 홈파티를 할 수는 없고 해서 내가 직접 시어머니를 부르러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님, 크리스마스 파티 해야죠. 타케루도 벌써 집에 왔어요. 아니, 타케루가 벌써 왔어? 오늘은 퇴근이 빠르구나. 라면서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크리스마스니까 셋이서 같이 식사라도 해요. 솔직히 나와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같이 밥은커녕 말도 제대로 섞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먼저 큰맘 먹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기로 한 것이다. 크리스마스니까. 그래, 그러자. 그렇게 해서 나, 타케루,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예, 히카리, 너 말인데. 무슨 일이신데요? 식사는 좀 나중에 하고 우선 내 방으로 좀 오겠니? 네? 네, 뭐 그럴게요.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에서 거절하기도 그렇고 방 강제나 다름없이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시어머니는 약간 서두르는 듯한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빠른 걸음으로 뒤를 따라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내가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출산 때문에 굳이 친정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곧 설이니까 설 음식이나 준비해라. 지금 이게 말이야 방귀야?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을 듣고 대체 뭐라 대꾸를 해야 하나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데 타케루가 벌컥하고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타케루,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래? 제가 왜 이러겠어요? 어머니도 제발 좀 사리 분별을 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시라고요. 나는 타케루 널 생각해서 한 말이야. 아, 정말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걱정이 돼서 밖에서 좀 엿들었어요. 근데 이건 도무지 히카리 보기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요. 친정에 가서 출산하고 싶다잖아요. 이 사람 임신 중이에요.
근데 설음식 만드는 게 그게 출산보다 더 중요해요? 이 몸으로요? 그렇게 부려먹고 싶으세요?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타케루가 이렇게 흥분하고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나와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타케루의 표정은 무서울 만큼 험악했고 시어머니를 향해 거침없이 따져댔다. 나는 내 대신 따져주는 타케루를 보면서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다 내려가는 것 같았다. 타케루는 내가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은 거며 시어머니가 평소 나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 등이 거슬렸지만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 쌓아두고만 있었다고 했다. 자기 아들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 의기소침해진 시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는 엉망이 됐지만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는 것을 인정해준 것이 나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나는 친정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출산 직후의 산모의 몸은 엄청난 데미지가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퇴원 후 바로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친정에 머물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타케루가 보여준 아기 사진을 본 후로는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데리고 와라 라면서 전화니 라인이니 불이 나도록 나한테 연락을 해왔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당분간은 친정에서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얘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 우리 손주한테도 좋은 할머니가 될 거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그럼 답신 기다리마. 예전 일은 정말 미안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는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미안하다는 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 안도감에 시어머니를 잠시 잊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앞으로 다시는 말을 뒤집지 않게 좀 더 튕겨볼까 한다. 트러블 버스터. 내 이름은 아카시. 트러블 스테이션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28살 회사원이다. 회사 내에서는 관리직 포지션이다. 뭐 굳이 따지자면 계장 같은 위치다. 우리 회사는 주유소나 렌터카 등의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세간에는 이 업계가 엄청 힘들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 회사도 예외 없이 힘든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늘부터 각 부서에 신입이 배정될 예정이다. 우리 부서에는 도쿄 트러블 대학, 줄여서 도쿄대를 졸업하자마자 입사하는 엘리트 신입이 들어온다고 하여 다른 부서에서까지 이목을 끌고 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조례를 시작할까요? 자, 이쪽은 오늘부로 저희 부서에 배정된 신입인 시라토리 씨입니다. 시라토리 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다들 반가워. 이 부서는 운이 좋네. 나는 오늘부터 이 부서에서 일하게 될 텐데 숫자, 그 외의 노무관계, 클레임 등은 다 내게 맡겨달라고. 여러분의 중심으로서 그에 걸맞는 존재가 될 것을 약속하지. 이상. 여튼 이 시라토리의 인사를 듣고 나와 팀원들은 모두 벙쪄 있었다. 소위 말하는 갑분싸였다. 나는 직장 내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기 위해 곧바로 수습을 시도했다. 아이고야, 시라토리, 첫 인사 때는 우리 존댓말로 하자고. 자네구만, 그 관리직에. 근데 왜 그래야 하지? 사회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자네 도쿄대 나왔다며.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찮은 것들한테 존댓말을 쓸 가치가 없잖아. 그렇구나. 좋아, 다들 이 도쿄대 나온 엘리트가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너무 잘나셔서 우리 부서와는 맞지 않는 것 같구만. 아니 이봐, 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적인 두뇌로 이런 보잘것없는 부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자 할 뿐인 건데 말이 그게 뭐야? 뭐 자네가 머리는 좋을지도 모르지만 사회인으로서는 영 부족해. 난 바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부서 배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야. 뭐 갈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뭐야 대체 여기는? 그러자 그때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나셨다. 방금 얘기 다 들었네. 일단 진정하도록 해, 아카시. 사장님, 시라토리 군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내 분위기를 흐립니다. 뭐 우리 회사의 첫 도쿄대 출신이야. 이렇게 된 이상 한번 실력을 지켜보자고.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하니 조금 힘들겠지만 늘 하던 대로 일하자고. 알겠습니다. 살짝 소란스러운 조례였지만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오라이. 네, 됐습니다. 야 임마,
너 일로 와봐. 요도가 왜 그따구야? 적당히 못해야지. 이상한 부분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장난해? 입으로만 사과할 줄 알았지? 머리는 하나도 안 숙이잖아. 윗사람 불러와.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이상한 사람이네. 뭐 네 잘못은 없어. 나한테 맡겨.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니까 그러네. 신경 쓰지 마. 나는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라토리가 엄청난 속도로 손님 쪽으로 달려갔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을 엄중히 처분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뭐야 이게? 제멋대로 클레임을 대응하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해버렸다. 나는 시라토리의 폭주를 막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시라토리, 방금 그 클레임 대응은 매우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질투하냐? 그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할 필요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너 아까 손님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 직원을 정말로 처분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할 건데? 손님한테는 그냥 그렇게 말해두면 그만이야. 그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뭐야 그게? 더는 못 참아. 트러블 버스터. 자네 말이야, 존댓말 쓸 줄은 아나 보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엘리트인데. 아침에도 말했지만 보잘것없는 것들한테는 진심으로 존댓말을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존댓말이란 존경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라고. 아니지. 개판이구만 아주. 그렇구나. 하지만 더는 자네 멋대로 하게 둘 수는 없어. 오늘 아침에 나는 자네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잘할 생각이었어. 자네 같은 사람을 쓰고 싶어하는 부서는 우리 회사에는 없거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였어. 그 점에 대해서는 자네에게 사과하지. 미안하다. 뭐야 갑자기? 나는 내 부하를 내 손으로 내치려 했어. 상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었지. 그래. 나는 자네가 울더라도 가감없이 훌륭하게 키워낼 거야. 따라올 수 있겠나? 도쿄대 엘리트? 지금은 당신이 나보다 위인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 따라주도록 하지. 나는 곧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라토리에게 렌터카 대응을 시키기로 했다. 시라토리 자네 렌터카 매뉴얼 다 읽고 외웠지? 당연하지. 그럼 저기 손님께 최고의 응대를 해서 모두에게 자네의 대단함을 보여주고 와. 뭐 처음이니까 그럴 필요는 있겠네. 알겠어. 좋아. 그럼 다음 예약 손님 오시면 해보자고. 나는 곧이어 렌터카를 빌리러 온 손님이 빡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시라토리에게 시켜볼 생각이었던 것이다. 자, 왔어. 존 마카오 씨야. 존 마카오? 일본인이 아닌가? 어서 오십시오. 어머, 신임이구나. 남자야, 여자야? 수염 좀 봐.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담당을 맡게 된 신입 시라토리라고 합니다. 어머, 귀여워라. 완전 내 스타일이네. 미치겠어. 뭐야, 이 인간. 왜 그러나? 아니요. 오늘 렌터카는 이쪽입니다. 어머, 항상 쓰던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평소에 이용하시는 차를 제가 잘 몰라서. 뭐? 당신 그건 좀 아니지. 지금 나 무시해? 에? 신입이라고 뭐 변명할 생각하지 마. 단골이 오면 당연히 사전 준비 철저하게 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몰라?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쩔 거냐고? 타던 걸로 내올 거야? 안 내올 거야?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어 갈 때쯤 내가 끼어들기로 했다. 존씨, 안녕하십니까? 어머, 아카시씨.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밖에 항상 이용하시던 차 준비해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역시 일처리가 빠르네. 아카시씨는 손도 빠르기로 유명하던데. 다음엔 알아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존 마카오 씨 접객은 무사히 마치게 되었지만 나와 존 씨의 대화를 들은 시라토리가 말을 걸어왔다. 그건 좀 치사하잖아. 나는 손님 얼굴도 몰랐다고. 존 마카오 씨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지? 오카마 존. 그 사람 진짜 오카마였어요? 어라? 갑자기 존댓말이네? 자네 무리해가면서 일부러 반말하는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설마? 자네가 나랑 대화할 때랑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뭔가 위화감이 있다 싶었는데
역시 무리해가면서 반말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됐다니까. 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대의 명분이 생기잖아.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혼났다고 말하던 해서 앞으로는 존댓말 꼬박꼬박 쓰자. 그리고 남들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도 제대로 사과하라고. 앞으로는 존 씨 같은 사람을 끝도 없이 상대해야 돼.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 자네라고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겠어? 아무리 도쿄대 엘리트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자 시라토리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자신의 본심을 털어놓았다. 저는 도쿄대도 나왔고 잘났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멋대로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뭐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시라토리가 입사한 이날의 일은 1년이 지난 지금 시라토리의 난이라는 이름에 재밌는 해프닝이 되었다. 물론 부서 사람들에게는 바닥에 이마 닿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대로 머리 숙여 사과도 했고 마음을 고쳐먹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납득을 못하겠다는 직원도 몇 명 있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용서받도록 해. 몇 번이고 사과하라고 라고 하며 시라토리를 쪼았고 시라토리도 마실 것을 돌리거나 자빌까지 해가며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기특하다. 시라토리는 역시 머리가 좋은 만큼 업무에 적응하는 힘이 엄청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업무를 다 외워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 기특해라. 나는 지금 승진해서 과장이 되었는데 시라토리를 내 오른팔로 두고 서포트를 받고 있다. 그때 시라토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아 다행이다 싶다. 사람을 키워낸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게 상사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트러블 버스터! 내 이름은 아카시. 황금 같은 독신 생활을 만끽 중인 회사원이다. 나는 현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업무 관계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당분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 출장이라고 해봐야 단기간이라서 귀국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 계약은 유지해놓은 채로 떠났다. 해외로 부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내 핸드폰에 몇 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뭐지? 전화를 건 상대는 내가 사는 아파트 관리인이었다.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에 혹시 몰라 내 번호를 알려주고 왔다. 여보세요? 무슨 일 있나요? 아카시 씨? 실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네, 어떤 얘기요? 실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애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에? 저는 집에 혼자 살고 심지어 지금 해외 출장 중인 거 아시잖아요. 네, 하지만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상하다 싶어서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방을 빌려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영문을 모르겠네요. 그러시구나. 이상하네요. 뭐 어쩌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제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 시끄러운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아카시 씨 방에서 무서운 귀신들이 운동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무섭게 왜 그러세요? 바쁘신데 실례했습니다. 제가 귀신들의 소행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무슨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먼 미국 땅에서 일본에 있는 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상상하고 있었다. 설마 내 방에 귀신이라도 사는 거 아닌가? 심지어 아기 귀신? 엄마 귀신이랑 아기 귀신이 내 방에 살면서 울거나 떠들거나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그날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아카시 씨 안녕하세요. 제가 아카시 씨 덱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되었나요? 나왔지 뭡니까? 그거 말이에요. 나왔다니 뭐가요? 귀신. 귀신? 이 아니라 아줌마가요. 아줌마요? 네,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던데요. 누구야? 귀신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무서운 건 똑같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카시 씨 애인이라면서 지금 그 집을 관리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하시던데요. 혹시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무섭게 진짜. 누구야 그 아줌마? 알겠습니다. 여튼 또 보이면 자세히 좀 물어볼게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내 집에는 본 적도 없는 아줌마랑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너무 찜찜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에이 아카시, 오늘은 더 무하네. 거의 다 썩어가는 삶은 앵무새 알 같네. 하하하. 이 사람은 마이클. 능글맞긴 하지만 엄연히 내 상사다.
하는 행동과는 다르게 실력이 매우 뛰어난 데다가 인망도 두텁다. 아, 마이클, 지금 그런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을 기분이 아니야. 에이,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이러쿵저러쿵 한 일이 있었거든. 이러쿵저러쿵이구만. 완전히 이해했어. 여튼 그렇게 됐어. 이해가 빨라서 다행이네. 아카시, 지금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도 좋아.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 그냥 두면 안 돼. 그게 쉽나? 해야 할 업무도 있는데. 나는 아카시의 상사랑께 no problem. 이렇게 저렇게 말해둘 텐께 일본으로 돌아가라잉. 땡큐 마이클. 갑자기 사투리까지 쓰네. 마이클이 손 써준 덕분에 나는 바로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카시, 조심히 가. I will be back. 그렇게 나는 일본에 있는 내 집으로 향했다. 아카시 씨! 관리인 아저씨! 당신 누구야? 어서와 자기야. 거기에는 거구의 여자와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이분이 아카시 씨 방에 계셨어요. 당신 설마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 있던 그 마리나 씨? 뭐야, 애인 얼굴도 기억 못해? 그녀는 내가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 있던 마리나라는 사람이었다. 애딸린 돌싱으로 나보다도 10살 넘게 나이가 많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바디 터치가 많아서 솔직히 난 꺼려하고 있었다. 실은 알바 중에 갑자기 마리나 씨에게 고백받았던 일도 있었다. 일단 거절했지만 그 이후로 얼굴을 마주치기 좀 그래서 도망치듯 알바를 그만뒀다. 몇 년 전. 아카시, 너 나 좋아하지? 그래, 사귀어줄게. 죄송해요. 만약 지구가 망하고 저희 둘만 남는다고 해도 저는 그냥 죽음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딱 잘라 거절했는데 아직도 내게 미련이 남았던 건가? 자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겨우 만났네 정말. 누구 보고 자기라는 거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애인인데 뭐 어때서 그래? 누가 애인이래요? 문은 또 어떻게 열었대? 사랑의 힘으로 문을 따버렸지? 지 입으로 문 땄다고 말하네. 엄마, 집에 가자, 이제. 시끄러! 미미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왜? 미미라고 하는 아이는 마리나 씨에게 혼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설마 내 방에서 들렸다는 울음소리가 이 아이의 소리였던 것일까? 겨우 자기가 있는 곳을 알아냈는데 정작 자기가 없었지 뭐야? 그래서 내가 대신 방 청소 같은 거 해놨어. 아니, 내 방에서 뭘 하는 거야 진짜? 저기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마리나 씨와 아이는 일단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본인은 애인이라는 주장만 하느라 말이 안 통한다고 한다. 결국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지만 절도 등 다른 죄가 없어서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모처럼 나간 해외 출장과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든 걸 그냥 당하고만 넘어갈까 보냐? 용서치 않겠어. 트러블 버스터 간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철저하게 반격하기로 했다. 다행히 변호사가 말하길 소송하면 죄가 성립하기는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마리나 씨가 내게 빠져있다는 점이다. 죄는 죄라고 쳐도 그녀의 스토커 기질이 넘치는 호의도 어떻게 해야만 한다. 그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는 완전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한 작전을 세웠다. 그리고 변호사를 끼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리나 씨를 불러냈다. 어머 자기, 나를 이렇게 불러내다니. 역시나 좋아하는구나? 어머, 마리나 씨 별꼴이야. 여전히 못생겼네 정말. 응? 아카시? 놀랄만도 하다. 왜냐면 나는 완전히 여장을 하고 여자 말투까지 써가며 마리나 씨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아이 참, 내 방에 몰래 들어오다니.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나 화났죠. 아카시, 너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이게 내 본 모습인데. 아, 배고파. 뭐라도 먹어야지. 근데 먹을 게 없네. 어이가 없어 정말. 그러지 마, 아카시. 네 남자답던 모습 어디 갔어? 당신 나보다 예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뻔뻔해? 그 뚱뚱한 몸매부터 어떻게 좀 다시 하고 와. 알았지? 너무해. 내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거울을 좀 봐. 나는 당신 같은 여자한테 관심 없다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나야. 바로 나라고. 마리나 씨는 내 혼신의 연기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심지어 화까지 내며 여장이 취미였으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라는 말까지 꺼냈다. 아무래도 나를 향한 사랑은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다. 안 돼!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변호사 찡 나와주세요! 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방에서 나왔다. 미안해요, 변호사님. 당신이 한 일은 주거침입죄입니다. 아카시 씨가 소송을 하면 명백한 죄가 된단 말입니다. 당신이 침입한 증거도 다 남아있어. 이 집에 당신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었고 지문도 다 채취했다고. 그리고 따님 몸에 맞은 듯한 자국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같이 조사받게 되실 겁니다. 애초에 지금 당신 딸은 어디 있는 건데? 어디에 또 방치해둔 거 아니야? 미쳤어 정말. 뭐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아카시 씨가 소송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렸습니다.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를 적으로 돌리면 큰일 나는 거야. 후회하게 될걸? 벌 받자. 죄송합니다. 그럼 소송하시겠다는 거죠? 당연하지. 마리나 씨는 점점 얼굴이 파래지며 그저 멍하니 얘기를 듣고 있었다. 이건 소송당하는 게 충격인 건지 내가 이런 모습인 게 충격인 건지 잘 모르겠다. 그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마리나 씨를 고소했다. 증거는 확실했기에 마리나 씨는 바로 유죄가 되어 투옥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리나 씨 딸 몸에 있는 멍들은 역시 예상대로였다. 내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니 무서워라. 마리나 씨 딸 미미는 현재 엄마와 분리되어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신세 많이 졌어요, 아저씨.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사할 수밖에 없겠네. 체포되었다고는 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니까요. 위자료도 다 받았으니 이사비로 쓰려고요. 근데 아카시 씨 설마 그 취미가 그랬다니? 아니 오해예요. 그건 그냥 연기였어요. 진짜? 그렇다기에는 하나도 어색한 것도 없던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한테 정 떨어지라고 그랬다고요. 내 작전대로 마리나 씨는 완전히 내게 정이 떨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이제 만에 하나 그녀가 풀려난다고 해도 스토킹 당할 걱정은 없을 것 같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나오기로 했다. 다행히 또 미국에 있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당분간은 그곳에서 생활하려고 한다. 골치 아픈 사건이었지만 내가 그녀를 물리친 방법은 지금에 와서는 웃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지금은 일도 잘 풀려가고 있으니 일본에 돌아갔을 때는 집을 또 천천히 찾으면 그만이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한창 열심히 일할 28살 회사원이다. 현재 나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다. 이름은 미수즈라고 한다. 미수즈는 어른스럽고 예쁘고 착하기까지 하다. 솔직히 내게는 과분할 정도로 최고의 여자친구다. 그런 미수즈를 사랑하는 나는 매일 그녀를 만족시킬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곤 한다. 이번에 떠오른 건 미수즈를 고급 스시집에 데려가는 것이다. 평소에는 값싼 회전 스시집밖에 간 적이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찬 남자로서 한 번쯤 그녀를 좋은 스시집에 데려가 폼 좀 잡아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2달 전부터 이날만을 위해 모아둔 돈을 이 고급 스시집에서 성대하게 쓰기로 했다. 우선 사전에 SNS로 그 스시집 평판을 찾아봤는데 가게 사장이 조금 까다롭다고 한다. 스시 자체도 그날 아침에 잡은 신선한 횟감을 쓴다고 하고 그 가게의 독립적인 룰로 위로는 홋카이도, 아래로는 가고시마까지 직접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당일에 들여온다고 한다. 역시 고급 스시집이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은 만큼 횟감에 대해서도 까다로운가 보다. 나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미스즈를 그 스시집에 데려가려고 말을 걸었다. 미스즈, 이번 주 금요일에 일 끝나고 나서 고급 스시집에 한번 안 가볼래? 뭐? 고급 스시집? 많이 비쌀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미스즈,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착해? 사실 내가 너 기쁘게 해주려고 2달 전부터 이 계획을 짰고 심지어 이거 한번 해주겠다고 돈까지 모아놨어. 네가 스시를 좋아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그니까 가자. 고마워 아카시. 그럼 금요일 저녁에 보자. 오케이. 이렇게 미스즈를 꼬시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금요일 저녁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한 나는 처음 해보는 고급 스시집 데이트에 긴장하고 있었다. 기다렸지. 너무 이쁘다. 에이 아카시, 왜 그렇게 쳐다봐. 부끄럽잖아. 가자. 나 퇴근하고 대충 갈아입은 옷차림으로 왔는데 괜찮을까? 갑자기 되게 불안해지네. 괜찮을 거야. 얼른 가자.
그렇게 스시집에 도착해 문발을 열고 가게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 네. 예약하고 온 아카시입니다. 그러자 매우 험상궂은 인상에 덩치가 큰 서비스업에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왔다. 나는 순간 정말 쫄았다. 그렇게 우리는 카운터석으로 안내받게 되었다. 역시 고급 스시집이라 그런지 카운터석과 같은 길이로 만들어진 유리로 된 공간 안에는 엄청 맛있어 보이는 생선이 쭉 진열되어 있었다. 나와 미스즈는 카운터석에 앉아 곧바로 주문을 넣었다. 사장님, 일단 참치랑 도미랑 가다랑어를 각각 2인분씩 주세요. 네. 고급 스시집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던 나는 우선은 서민의 입맛에 맞는 무난한 것부터 주문했다. 솔직히 내가 들고 온 돈 가지고 될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들었기 때문이다. 사장님은 무뚝뚝하긴 하지만 원래 그런 가게인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저 맛을 즐기고 미스즈가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게 정말 대박이다. 그러게, 너도 참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고마워. 그렇게 주문한 스시가 우리 앞에 나왔다. 물론 사장님은 카운터 너머에서 무언으로 스시를 건네주었다. 정말 횟감 퀄리티가 다르네. 나는 이 가게를 칭찬하는 의미를 담아 일부러 사장님이 들리도록 살짝 큰 목소리로 미스지한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사장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거지가 무슨 맛을 안다고 떠들어? 응? 우리는 말이야, 어차피 먹을 거라면 맛을 잘 아는 부자가 와서 먹어줬으면 한다고. 네? 아, 저기... 응? 당혹을 감추지 못하는 나. 뭔가 신뢰될 만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닌가 싶어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건 없다. 나는 용기를 쥐어짜내 사장님께 물어보기로 했다. 죄송한데 제가 뭔가 신뢰되는 말이라도 했나요? 응? 보통은 이런 가게 오면 알아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상식이잖아. 여기가 무슨 회전 스시집이야? 네? 알아서 주세요 라고요? 당신 그딴 것도 모르고 여기로 온 거야? 우리 같은 가게를 처음 오는 사람은 말이야, 당연히 개별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 가게에 있는 추천 메뉴를 일괄적으로 주문하는 게 매너라고. 그리고 그 매너를 알아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하는 거야. 뭔 놈의 계절에 맞지도 않는 스시를 주문하고 앉았어?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당신 옷차림, 그것도 여기 올 때 그렇게 입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아, 역시 복장에도 매너가 따로 있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돈도 없고 매너도 없고 딱 봐도 데이트인지 뭔지 하면서 여자친구 데려와서 폼 잡으려고 여기 온 거지? 그건... 그런 거라면 당신은 여기 잘못 찾아왔어. 네? 여기는 당신 같은 거렁뱅이가 올 만한 가게가 아니라고. 폼 잡을 거면 싸구려 회전 스시집이나 가. 나는 미수주 앞에서 큰 창피를 당하고 말았다. 미수주도 옆에서 같이 부끄럽겠지 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그러자 아까부터 옆에서 조용히 나와 사장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미스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참치는 10월에서 2월이 제철이고 도미는 11월에서 5월이죠. 그리고 가다랑어는 봄이랑 가을이 제철이고요. 이딴 지식을 일반인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 좀 아나 보네. 그리고 방금 제 남자친구한테 거지라면서 뭐라고 하셨죠? 제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2달 전부터 여기 오겠다고 열심히 모아서 제게 맛있는 걸 사주기 위해 쓰는 이 돈은 매우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저를 잊으셨나요? 당신이 손님을 이딴 식으로 대하고 계시는 줄은 전혀 몰랐네요. 응? 응?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가게의 맛을 위해 제 아버지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라니, 설마 당신... 그리고 제 아버지는 당신에게 보상은 필요 없으니 대신 전통과 애도의 맛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제발 용서해주세요. 싫습니다. 안 됩니다. 이 가게를 자주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아버지 회사 관계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여기는 오지 말라고 전해두겠습니다. 잠깐만요, 손님. 아무리 신선한 횟감으로 훌륭한 스시를 만든다고 해도 먹는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해. 네가 만든 스시는 에도 전통 스시가 아니야. 솔직히 나는 살짝 지리고 말았다. 왜냐면 그렇게 어른스러웠던 미수주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으니까 말이다. 온몸이 덜덜 떨릴 지경이다.
그보다 미수주가 이 가게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사장님이 비굴해지는 모습에 놀랐다. 아가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이러는 데에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유가 있어서 말이죠. 마치 탐관오리가 악행을 들켰을 때 하는 변명 같았다. 결국 그 후 사장님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우리에게 싹싹하게 굴었지만 미스즈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고 처음에 시킨 스시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게를 나가게 되었다. 가게를 나온 후 미스즈가 내게 사과를 했다. 아카시, 정말 미안해.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사실 그 가게 사장님은 내 아버지 제자분이셔. 뭐? 아버님의 제자분이시라고? 옛날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가게를 내더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나 봐. 그랬구나. 뭐 아무리 맛있는 횟감을 쓴다고 해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식이면 언젠가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겠지. 그래도 오늘은 너한테 맛있는 스시를 사주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았네. 아니야, 괜찮아. 아카시가 나를 위해서 돈까지 모아가며 맛있는 가게에 데려가 주려고 한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기뻐. 그렇구나. 조금 여러모로 쫄았고 살짝 지르기도 했지만 또 다음에 맛있는 가게 찾아가서 먹자. 응? 그로부터 한 달 뒤 미수주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다. 아카시, 배고프지 않아? 그러게, 뭐라도 먹을까? 그럼 저 가게 가서 먹자. 트러블 스시? 여긴 그냥 값싼 회전 스시집이잖아. 응, 에이, 이렇게 싼 가게 갈 바에는 좀 더 괜찮은 데로 가자. 괜찮다니까 그러네. 미스즈에게 강제로 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어서 오십. 어? 실례했습니다. 그 두 분 맞으신가요? 네, 2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점원이 되게 싹싹하네. 이상한데. 오라? 벌써 잊었어? 에? 저 사람 그때 그 고급 스시집 사장이잖아. 에? 미스즈의 말에 따르면 그때 일을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극대노하셨다고 한다. 아버지의 권력으로 그 가게 사장님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순간 신선한 해산물을 입수할 수 없게 되어 맛이 확 떨어져 버렸고 결국 손님들의 발길도 끊겨버려 경영난으로 스시집은 망하고 말았다고. 그리고 현재는 빚을 져가면서 알바 직원으로서 값싼 회전 스시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의 힘을 제대로 체감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고 오만에 빠지면 끝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트러블 버스터!